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경영계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노조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벼랑 끝 중견건설사들이 자회사 매각까지 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평균 300% 수준인데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돈을 갚기도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닷컴 버블을 주도한 시스코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일관적인 정책 추진과 상장 기업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전보다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폭 제한했는데요. 경영계는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개념을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로 확대해 노조만 만들면 누구나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또 폭력, 손괴 등 불법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노조 활동에 따른 것이었다면 기업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계약안을 상정을 시켜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가 현행법의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사내 하도급의 원사업주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조 역시 원청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원하청 협업으로 이뤄진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산업 특성상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만 5천여 곳에 달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차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협력사의 모든 노조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재계는 모든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부동산 PF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의 위기설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 핵심 사업을 떼어내고 공공공사 수주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기업 이마트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은 신세계건설은 양대 사업 중 하나인 레저 부문을 오는 30일 떼어냅니다. 덕분에 8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몸집도 가벼워졌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결국에는 수익성인데 대구 폐 현장이 이제 아마 계열공사 위주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계열 물량이 확보가 되는지 계열공사로 크게 막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개발 사업이라고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다음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던 코오롱글로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만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3% 급감한 9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중견건설사들이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재무 상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중견건설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30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방부진의 중견사들의 신용등급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순위 21위 금호건설과 52위인 대보건설은 올해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되며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미분양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사들이 대규모 미수금까지 떠안을 경우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공정위 제재가 임박하고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는 알리가 해당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한국 상품 전문관 K베뉴.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가격은 더욱 저렴하게 국내 배송으로 기존 직구 상품보다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리는 이 전문관을 키우기 위해 입점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판매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업체를 비롯해 신선식품, 생필품을 판매하는 여러 중소업체들도 잇따라 알리에 입점했습니다. 업계의 관심은 알리가 이번 달로 종료되는 혜택을 더욱 연장할지 여부입니다. 업계는 국내 판매자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수수료 면제 정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알리는 잇따른 유해물질 논란으로 최근 앱 이용자 수가 꺾이고 있어 국내 판매자들을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성큼 다가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우려 요소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 시커머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베뉴에 입점한 국내 중소 파트너들과의 상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제재를 의식해 국내 업체들과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리는 곧 국내 판매자들의 해외 판매를 돕는 글로벌 채널을 오픈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글로벌로 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에 대해 곧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 동안 16%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를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닷컴 열풍을 주도했던 시스코 시스템즈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봤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큰 폭으로 하락하자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비교하며 AI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네트워크 장비 기업 시스코 시스템스와 주가 흐름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시스코 주가는 1996년부터 4년여 만에 1833%나 치솟으며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지만 닷컴 버블 붕괴와 실적 부진으로 2년 만에 79%나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2020년부터 같은 범위 기간 동안 2100%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뒤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두 기업 모두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과 매우 높은 PER을 기록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 경제 둔화로 AI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가 제2의 시스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IT 업계는 AI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 GPU 구매에 50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이들이 거둔 매출은 3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달리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 주가 하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262% growth compared to a year ago. This is going to continue for at least the next 18 to 24 months. So I think it's a good time to buy the dip. 엔비디아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시스코와 달리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며 214배까지 올랐던 PER을 74배까지 다시 낮췄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핀볼드는 닷컴 열풍 당시 인터넷 기술은 초기 단계였고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도 발전되지 않았지만 이에 반해 지금은 AI 기술이 여러 분야에 상용화돼 기술적 성숙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달러 초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에 가까워지면서 환율 공포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원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한 엔화도 160엔 경신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불붙은 강달러가 글로벌 외환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달러당 7.3 위안선을 위협받고 있고 엔화 역시 160엔의 최저치 경신을 앞뒀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맥을 못 추면서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 역시 달러당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중순 환율 불안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 달에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달러 강세 요인에서 사실은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엔이라든지 유로화의 약세에 좀 편승해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저는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달러 환율의 경우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 경고에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60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원화와 엔화 간 높은 동조화 관계를 고려할 때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에 진입한다면 원달러 환율 1,400원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1년 만에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재무수장들도 통화가치 하락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장관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해법으로 지난해 재개된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통해 양국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이 지금 100억 달러로 돼 있는데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원엔 통화를 이제 체결해서 실제로 양국 간의 어떤 무역결제 대금으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관계를 고려할 때 강달러에 대비한 한일 간의 통화 정책 협의가 불안한 환율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탑10 밸류업 코리아가 오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증권시장의 최대 화두인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와 한국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을 모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밸류업 지원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식 투자 이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밸류업 지원 방안이 조기에 정착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은 시가총액 세계 탑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밸류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와나가 모리유키 도쿄증권거래소 대표 이사는 일본 증시의 선전이 단순히 PBR을 높이자는 요청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4만 엔을 돌파한 니케이 지수는 1999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청을 시작으로 25년간 당국과 거래소가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가운데 PBR 1이라는 쉽고 명확한 목표,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개선 타이밍이 겹쳐 지금의 일본 증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재 발표에 나선 믹소다스 투자 전략가 역시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국내 배당금 총액은 2010년 이후 4배 정도 늘어났고 자사주 매입 역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배당 성향은 20%로 유럽과 미국, 일본에도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 역시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0.5%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 점수도 이웃나라인 대만과 일본보다 낮습니다. 결국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지배주주가 없고 10년 이상 준비를 해온 만큼 한국도 자본 비용에 대한 고려, 이사회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밸류업에 동참하는 상장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4 글로벌 탑10 밸류업 코리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듣고 한국의 밸류업 성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번에 일본 성공 사례는 좀 어떤 것들이 언급됐나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급증, 또 시장의 재편, 상장 법인의 참여,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율성에 강조점을 뒀는데요. 이나와가 대표 역시 일본도 PBR 1배 이하 기업에게 상장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은보 이사장은 한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와 또 통합 페이지로 상장사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일본 밸류업과의 차이점을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인센티브 구조에 그리고 마켓 프레셔와 피어 프레셔가 좀 더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좀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와나가 대표 역시 한국의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매우 부럽다며 세제 개혁이라는 힘을 이용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수익 창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국의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은보 이사장 역시 해외 IR을 돌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와나가 대표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역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 완화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20조 원 가까이 몰리기도 했죠. 행사 참가한 믹소다스 JP모간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가도 비영업 자산을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도, 또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알파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배당금 총액이 증가했지만 배당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더불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부분들이 누적돼 순기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좀 거는 모습인데요. 이 공시에 나서거나 검토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에 대한 언급도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대내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와의 소통을 비롯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밸류업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또 양질의 자금이 들어와 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른 과실이 투자자에게 환원돼 또한 재투자로 이어지고 또다시 기업들이 발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밸류업 1호 본공시에 나선 키움증권이 이사회 중심의 논의 내용, 주주와의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이 빠져 있어 시장에서는 C 학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또한 현재 본공시 2곳, 예고공시 4곳의 상장사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밸류업 공시 내용 중 소통 외에도 회사의 미래의 현금 흐름, 성장 계획 등을 참고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뿐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선별해 밸류업 지수 및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과 가치 제고 기대 기업으로 구성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3분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해당 지수를 연계하는 상장 지수 펀드는 4분기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정책부터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 일정까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마감 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노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자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5번째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 도입 논의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해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 등은 주유 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 즉 최저임금 미만율은 50%를 넘어서고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분 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해당 업종의 취업을 기피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 찍기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나고 하향 적용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수준으로 선진국처럼 상향식 구분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며 직강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3년째 무산됐는데요. 오늘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미 심의 일정이 많이 늦어진 만큼 곧바로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표결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될 경우 위원장은 노사양 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약 1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사가 아직 인상 수준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한 만큼 지난해의 사상 최장 심의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